다음은 제10주차 중국 물류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제6장 중국 물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봐주십시오. 먼저 중국 물류 산업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물류가 도입한 시기는 1978년도 그 개혁 개방 정책 도입 이후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물류 관리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제 물류가 이제 좀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기가 된 거는 중앙정부에서 상업부하고 물자부라고 이렇게 상업부와 물자부를 분리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주로 상업부에서는 소비재 물류를 바탕으로 한 상품 유통 부분을 얘기를 하고, 물자부는 생산재 물자를 중심으로 한 물질 유통, 즉 다시 말하면 상류하고 물류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상류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의 통상산업자원부의 유통과가 되어 있고요. 유통국이 되어 있고, 물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물류 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 되어 있다. 우리도 비슷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물류 기업으로서는 이제 국영기업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상업재운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물질재운공사가 담당했는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이 공사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공사처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제 관리하는 그런 기업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상품의 저장이라든지 운송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개방 정책의 도입 때문부터 이제 기업 경영 마인드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된 거는 국제무역급정에 따라서 국제 또는 국내 물류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90년도에 들어서 초에 들어서 이제 관리가 집중화되었죠. 그래서 93년도에 상업부와 그 다음에 물자부가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는 상무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상무부에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물류 용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이제 물류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2001년도 1년도에 이제 이 물류 발전, 현대 물류 발전 가속화에 관련된 그 의견, 즉 다시 말해 우리나라처럼 법률 뭐 조례 이런 거 보면 되겠죠, 그죠? 그걸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물류가 사실상 이 용어가 정착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관련 부분 같은 거는 이제 중국 물류 연구회가 이제 84년도에 설립돼서 정착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학술이라든지 뭐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거론되면서 지금은 이 대학도 중국 중앙물자대학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대학을 전문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은 물류에 대해서 상당히 물류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 화제가 되느냐라고 따진다고 그러면 중국의 물류 비용들은 2001년도에 비해서 약 GDP 비해서 약 20% 정도가 차지한답니다.
이거는 20%라 그러면 거의 살인적인 얘기라고 그러죠. 즉 다시 말하면 상품의 그 상품 원가 중에서 제조 원가보다도 거의 유통에 관련된 유통을 위한 제 비용들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창고협회에 따르면 제조 평균은 약 40%까지 뭐 물류비를 차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과일, 생선 이런 선도가 요구되는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7, 80%까지 그 물류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 설비 뭐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비체계화적으로 운영되고 되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수송 체계라든지 유통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수송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개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이 물류 거점을 개발 관리한다든지 또 운송 수단을 이 대형화하고 현대화해서 이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된 게 중국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외자 제조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부담스러운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류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담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외자 제조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할 때 위탁 가공과 직접 투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탁 가공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임가공 형태로 해서 하는데 이제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임금을 이용한 가공 생산 활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위탁 가공업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심천 또는 상해 그다음에 대련 이쪽이 되겠죠, 그죠? 청도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위탁 가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재를 원부자재를 갖고 가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보세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관세라든지 부가세 이런 부분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완성품을 만들어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수출하는 방식, 가공 중개무역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가공무역은 레료 가공, 진료 가공, 출료 가공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중개 위탁 가공을 하는데요. 가공을 하거나 원료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원료를 가공해 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위탁 가공을 많이 하는데요. 보상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공을 해가지고 오거나 가공하러 가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재료를 조립하거나 조립하기 위해서 재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형태로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다시 4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레료 가공 같은 경우에는 한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레료 가공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제조회사가 해외로부터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 가공해 와서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수출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임가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려 가공. 이제 진료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죠? 중국 내
제조회사가 유상으로, 그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자재이라든지 구입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왜? 내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원부자재를 구입해서 가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부가가치는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내려 가공은 순수한 가공에 대한 그 수공비만 받을 뿐이지, 진료 가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중국에서의 생산 활동을 하는 외자 기업들이 뭡니까? 진료 가공,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구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 판매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가고 있더라. 그게 바로 중국의 가공무역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투자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해서 중국 내에서 생산해서 중국 내에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형태들이 이제 직접 투자 형태들이 독자라든지 합병이라든지 합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생산 활동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천,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청도, 대련, 이런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 거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부라든지 서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서안에 가 있죠, 그죠? 서안이 이제 서부 즉 내륙 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진출 방안은 직접 투자, 임가공부자 있는데, 이전에는 임가공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중국에도 팔거나 제3국을 팔거나 한국을 갖고 오거나 이런 어떤 임가공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위탁 가공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직접 투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가나 어느 나라든 간에 상 관리라든지 아니면 제도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관리 대장 제도가 있는데요. 이 뭐냐면, 가공무역은 원자재라든지 부품을 보세 수입해서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반제품이든 완제품이든 해서 수출하는 그런 형태로 임가공 형태로 많이 가고, 임가공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출입할 때는 반드시 관리 대장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대장에 취득한 다음에 수출입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취득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입하는데 제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 대장 취득 기간은 약 한 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요거는 세관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관리 대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세관에서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밀수입 방지를 위해서 등기수첩의 관리 대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보세 자재라든지 부품, 완제품 모두 다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장에 등기된 자재, 부품 및 완제품, 반제품에 대한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는 이 품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록돼야 되고, 그 외의 제품들은 수량들은 수입할 수 없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가공무역 계약서마다 관리 대장들을 별도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지정된 생산 라인에서만 그 생산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공유하거나 현지에서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이 따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대상 취득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가공무역 계약 체결이라든지 생산 투입까지는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수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게 상당히 중국의 관리대장 제도의 도입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대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본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발행한 은행 증권에 대한 관리대장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이제 금액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내용 명세서 이런 부분들이 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 부품의 사용량, 세관에 필요한 기타 서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야만이 뭡니까? 수탁하기 위한 상품에 대한 관리가 통관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면 이제 수입 절차를 한번 본다고 그러면 가공무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후에 그걸 또 가공무역 계약서 내용들의 예비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대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발행선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세관에 신고를 해서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은 후 등기의 수첩이 나옵니다. 그것 따라서 이제 수송도 하고 수입도 하고 생산 라인도 투입하고 그것 따라서 또 나중에 수출할 때도 그 등기 수첩을 반드시 세관에 제출해야만이 수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가공에 있어서 이제 재가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위탁 가공 원칙적으로 생산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 원칙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수입 자재를 반가공 후에 수출이 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또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갈 때 그걸 우리는 이제 반제품, 공정제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제품을 가공해서 이제 줄 때는 중국 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심가공 결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반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심가공 결전은 통관 서류상에 국외로 수출로 인정하기 때문에 화물 자체는 중국 내에서 직접 양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이 관세라든지 관세 운송 이런 부분이 관세 운송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원부자재 임가공해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보세 운송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송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은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 운송이 아닐 때는 이제 몇 가지 이 요건들이 있는데요. 발송하주하고 수하주하고의 세관에서 EDI 결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세관에
통과해야 될 것처럼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EDI 결제를 받아야, 세관의 EDI 결제를 받고요. 근데 이제 그 인도 기업이 같은 경우는 인도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관의 가공무역 평가를 A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가공무역 기업이 이제 A, B, C, D 등급이 있는데 A 등급 같은 경우는 세관의 등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밀수라든지 각종 세금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반 행위가 전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한 연간 총 수입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이 되고 수출액은 1천만 달러 이상 된 제조기업만이 이제 A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을 받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반제품, 공정제품도 일반 운송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세 운송으로 함으로써 그에 대한 그 세관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심가공하려는 어떤 그 가공 결정을 하려는 그 화물에 대해서는 세액만큼은 뭐예요? 아무래도 세관의 담보를 제공하고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신고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담보는 제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가 아닌 이 소송 절차 같은 경우는 관할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신청 또는 허가를 취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등기 수첩을 받습니다. 그죠? 등기 수첩이라든지 가공무역 계약서라든지 신청서 등을 세관에서 이제 받아서 세관에서 신청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관에서 심사를 해서 신청서를 그 기업에게 배정을 해주면 인도하는 기업들은 그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에서 뭡니까? 그 상품을 내줄 수 있습니다. 출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신청서라든지 등기수첩, 가공무역 계약서를 지참해서 세관에서 갖다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그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문제가 없으면 수출입 허가를 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기업은 수입신고, 재가공 반제품에 대한 수출 통관 이런 부분들을 절차에 의해서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반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정빙서를 보여라. 그 대신 정빙서에 대해서는 우리 세관이라든지 무역위원회에서 관리를 할 거고 그 바탕으로 해서 세관에서 그걸 인가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세 소송인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맨 마찬가지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신청 표라든지 등기 수첩이라든지 가공무역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세관에서 이제 제출을 하겠죠, 그죠? 세관에서 이제 또한 세관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이제 기업에게 주면 그 기업에 이제 발송하고자 하는 세관에서 이제 또 보내는 거죠. 수송 신청을 합니다. 보세 운송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수기업에 다시 그걸 세관에서는 그거를 심사해서 다시 뭡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에 교부를 하면 그 기업에서는 다시 뭡니까? 소속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으면 그때 뭡니까? 화물을 인도해 오는 형태로요. 그만큼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은 도착지하고 출발지 세관하고 도착지 세관하고의
서로가 뭡니까? 통지를 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상권역에서는 분명히 출발과 도착이 확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잔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수장치 등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도착지에 세무에서 통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장치에서 저기 어디로 가겠다 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도착지 세관하고, 출발지 세관하고, 도착지 세관하고 서로가 뭡니까? 사인이 떨어져야만이 그게, 허가가 떨어져야만이 수송을 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입 환물의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출입 업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포워드하기 일괄 이임을 합니다. 포워드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라냐면 세관 업무라든지 관할 지역의 업무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편리하게 그냥 화주들은 포워드에게 일임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상 초기에는 포워드한테 이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항 같은 경우는 포워드가 화물이 중국의 수입항에 도착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개봉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항에서 이제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컨테이너 개방해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하역, 통관, 분류 이런 것들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지 하주한테 분류해서 운송해주는 이런 부분이라 보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든다면 CFS 센터죠, 그죠? 컨테이너 갖고 와서 CF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통과를 해서 그거를 방면지별로 아니면 화주별로 분류해서 수송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주가 개별적으로 이제 관할 지역에 가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에 오면 이제 화주별로 분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소속 이 세관에 또 뭡니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 뭡니까? 수송을 합니다. 수송을 하는데 도착지에서 뭡니까? 통과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소재지에 도착해서 통관을 거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제 장치장이라 해서 어떤 형태라면 이제 공장 단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갖다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뭡니까? 관할 세무서의 통관을 거쳐서 사용하는 형태가 비슷한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가 일괄적으로 이제 세관을 통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물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포워드들이 혼재 수송면을 취득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제 자기 컨테이너 항만에서 컨테이너 갖고 와서 자기의 관할된 지역에 포워드가 관할된 지역에 장치를 했다가 그때 이제 뭡니까? 통관을 해서 통관을 하고 관할 지역에 통과를 해서 현지에서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분류를 해가지고 화주들한테 이런 어떤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포워드들이 각 지역의 내륙에 자기들이 장치장을 마련해서 그 장치장까지 갖고 와서 장치장에서 통관을 해서
화주들한테 뿌려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 지역에 공장 지역, 그죠? 신천이라든지 상해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죠? 이런 지역에서 포워드들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중국에서는 이제 통관 방식이 크게 이제 대리 통관 또는 자사 통관, 즉 다시 말하면 대리 통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워딩사가 대체적으로 되겠죠, 그죠? 이제 자사 통관은 화주가 직접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화주가 직접 자사 통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수출의 업무라든지 그 자사 통과할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자 제조법인 경우에는 자사 상품에 대해서 수출과 생산 부품에 대한 수입에 대한 직접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뭡니까? 통관 대리업자, 즉 다시 말하면 포워딩 사업자한테 일괄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포워딩사한테, 통관사한테 대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사든 뭐든 간에 통관사라가 있는데, 통관사가 모든 게 뭡니까? 신고라든지 수속, 우리 관세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관세사한테 이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통관 대리업자들도 보면, 그렇게 관세사업자들도 보면 자기 소재 지역에 관할 지역에서는 업무가 가능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또 그 현지의 그 통관 대리업자 관세사를 그 통관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업무 영역이 서울, 부산, 인천에 소재지가 있고 인천에 업무 영역이 있다고 그러면 부산에 가서는 부산사 하려고 그러면 부산 지역에 또 관세사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은 이 전문사한테 위탁하는 그런 일괄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왜 하느냐라면 굉장히 이 세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세 수당이 대선 함을 본다 그러면 화주 기업의 그 소재지 또는 생산 공장에서 수송되기 시작하는 세관에서 수출 통관을 완료하고 수출항에서 수송하는 외국 화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려는 그 외국 화물 중, 즉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수출함이 됐고, 수입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만이라든지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화주 기업에 소재한 관할 세관에서 수입 통관에 대해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세 창고라든지 보세 제도에 대해서 밀수품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세 소송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관봉서라는 게 있는데요. 관봉서가 뭐냐면 관에서 수입하는 항만의 그 관할 세무서에서 도착지 화주한테 내가 이런 상품을 이런 A사가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뭡니까? 서류를 주고, 그 서류 확인되면 뭡니까? 도착지에서도 확인돼서 보면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역할이 관봉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인 경우에 한번 볼게요. 먼저 제가 수출하고 온 상품들을 보세 운송을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세관에 합니다. 그럼 세관에서는
그걸 허가서하고 뭡니까? 감봉서 이걸 줍니다. 그럼 그 감봉서를 어디로 갖다 하면은 이 수출하고자 하는 수입 관련된 항만에다가 세관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심사를 해서 그 감봉서에 대해서 뭡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수송을 하다가 수송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입 같은 경우는 역으로요. 제가 화주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관봉서를 줍니다. 관봉서를 또 어디로 보내냐면은 수입하는 항만에 보냅니다. 항만 세관에 보내면 거기서 뭡니까? 이 검사를 하고 이 심의를 해서 그게 맞다고 그러면 허가증을 내줍니다. 그때서야 뭡니까? 수출입 항만에서 뭐예요? 이 화물을 관세 운송을 통해서 보세 운송을 통해서 갖고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뭐예요? 통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 보시면 보세구의 물류 기능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보세구는 중앙정부가 지정한 세관에서 지정한 거고요. 중앙정부 세관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보세구 내에서는 세관이 설치를 해서 통관 업무뿐만 아니라 그 보세구 안에서는 외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무부과를 합니다. 그죠? 그 대신 이제 그 상품들 보세구역에서 벗어나서 중국으로 유입할 때는 반출할 때는 반드시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관을 통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세구의 중심 기능으로서는 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 가공이라든지 중개 무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뭡니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산 임가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물류 규제가 많아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을 필요한 상품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또 공급을 한다든지 그 필요한 만큼 수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세구 내에 뭡니까? 물류센터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의 그 부품 물류센터라든지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창고 보관 물류센터 기능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물류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출자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워딩하고 보관업은 그 75%까지 뭐라고 하죠? 외자 기업이 출자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 방어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진출한 그 물류업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구에 본다 그러면 연해주를 중심으로 그죠? 쭉 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임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17페이지 보면 이제 중국하고 일본 간의 한번 물류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은 중국 측의 생산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그 제품들을 일본이나 한국 현지국에 제품을 보관하고 거기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세구 내에 물류센터에서 거기서 보관이라든 유통 가공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많이 메인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현지국에서는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현지국에서는 크로스도킹 즉 다시 말하면 통관형으로 그죠? 최소의 어떤 이 물동량만 보존을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빼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보세구의 물류센터들이 대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현지국에서는 며칠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가져가기 때문에 점차점차 고기능화된 분류 중심의 형태의 이 규모들이 적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결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 베트남에 있는 의류 사업자들이 베트남 하노이에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위탁 가공하기 때문에, 임가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즌별로 상품을 아예 점포별로 분류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에는 뭡니까? 도착하자마자 보세 장치장이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뭡니까? 택배사한테 아니면 3PL사한테 분류시켜서 바로 뭡니까? 점포로 배송점으로 분류시키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류센터는 크로스도킹 개념으로서 최소화하고, 대부분이 뭡니까? 현지국의 물류센터들이 대형화되고 규모화되는 그런 추세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보안비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그 다음에 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요즘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보세구하고 보세구하고의 비교 차이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크게 이제 차이 난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설립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외국 자본입니다. 투자가 이 보세구에서는 뭐 무역이라도 수출, 가공,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비보세구에는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생산 활동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재 사무소만 설립될 수도 있고 되어 있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금 관리는 보세구에서 국내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입으로 인정하지만, 해외로 수출할 때는 뭡니까? 무과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 허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지만, 보세 장치에는 이제 이 보세 창고 인정 장소에만 보세가 허용되고, 나머지들은 뭡니까? 수속 절차라든지 다 밟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를 다 밟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외환 관리 이제 부분은 이제 외화나 보세구 같은 경우는 외화나 인민폐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결제하고, 은행에서도 뭡니까?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비보세구역에서는 외화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한도 내역에서는 되지만 모든 게 인민화폐로 환전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보세구역에서는 기본소득세의 내 비보세율은 30%인 반면에 보세구역에서는 15% 그죠?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2년까지는 면세고, 3년 6개월 분까지만, 이후부터는 3년 6개월 분을 징수를 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환적했을 때는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환적했을 때는 관세, 부가세, 소비세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면세되지만, 비보세 구역은 특구 기업에서만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상 품목에만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품목들은 다 뭡니까? 관세 대상이 납세가 돼야 된다, 관세가 돼야 된다, 과세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가공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 같은 경우는 가공무역 수입 원료라든 재료에 대해서는 보세구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이제 필요 없지만, 비보세구에서는 은행에 대한 보증금 대장 제도가 필요하다. 관세의 금액만큼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시품에 대해서는 보증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보세구에서는. 그 다음에 또 바로 가져갈 수 있지만 예? 비보세구에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걸어놔야 됩니다. 뭘로? 이 관세에 대한 금액만큼요. 그 다음에 이제 장치 같은 경우는 보관 이런 거 보면 이제 보관 화물 이런 것에 대해서 보관 기간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습니다. 보세구에 만대를 할 수 있는데 이 비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보세 기간이 1년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세구가 그만큼 뭡니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 투자 기업들은 보세구 내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고 또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운영 자체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인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인보이스를 갖고 와서 저기 은행에 가서 제출하고 또 은행에서 그걸 또 인가받아서 또 세관이 제출하고 뭐 이렇게 복잡했었는데요. 지금은 EDI 시스템, 그죠? 전자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수출입에는 거의 100%다 EDI 결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국에도 ED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세관이라든지 강청, 금역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전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수출 확인이라든지 통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관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공무역 회사의 인정 범위는 뭐냐면 조달, 생산, 재고, 판매, 재무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다 컴퓨터로 관리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EDI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연간 수출 비용의 비율이 50% 이상 뭡니까? 가공무역 회사 인정을 받으려면요. 예, 관리를. 수출액이 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 밀수 등의 기록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그죠? 전자관리대장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회사들이 필요하다. 인정을 범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을 받아야만이 EDI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요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